여러분, 혹시 한국 가면 아직도 떠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인식이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한국 이민의 아주 새로운 현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과거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처럼 한때 한국인에게 이민이라는 단어는 곧 고향을 떠난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죠. 특히 1970년대에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독일로 향했던 수많은 광부와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떠나는 나라, 한국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그 광부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잠깐만 있다가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정착하게 되고 가족을 꾸리면서 낯선 땅에 한국인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해외로 내보내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온 한국의 역사적인 정체성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현실은 정말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최근에 한국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식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압도적이죠? 무려 90%가 여전히 이민하면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떠올린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지점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2005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전부터 한국은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은 이른바 순유입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이 바뀌면서 당연히 새로운 불안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두려움들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걸까요? 한번 데이터로 확인해 보죠. 사람들에게 이민이 확대되면 뭐가 가장 걱정되세요? 라고 물었더니 보세요. 정말 압도적인 다수가 범죄가 늘어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민자들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훨씬 덜 저지른다는 거죠.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나라에 오면 더 조심하고 법을 잘 지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럼 또 다른 기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민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통계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민원 가정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보통 이민자 가정의 출산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한 나라의 출산율과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선 이미 두 그룹의 출산율이 모두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민 정책이 저출산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마법 지팡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줄어들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사람을 채우는 데는 아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통계와 데이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일상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한 마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대학 캠퍼스를 한번 보죠.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의 축소판 같은 곳인데 한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언어 문제 때문에 외국인 학생에게 조별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기가 어렵고 결국 그냥 배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소외감과 답답함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이주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중국인 분은 쓰레기를 혹시 잘못 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냥 집에 쌓아둔다고 말해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분리수거조차 누군가에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또 이웃 간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일상의 어려움들은 더 큰 제도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 문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등록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은행 계좌도 못 만들고 핸드폰 개통도 안 되고 사실상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되는 거죠. 이 두세 달 동안 한 사람의 삶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착해서 뭔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엄청난 장벽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결국 한국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민사회 모델은 서구 국가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역사에 있는데요.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식민제국이었던 과거가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식민지를 경험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다른 관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인들이 좋은 이민자를 생각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도 좀 다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인종이나 종교, 출신 국가 같은 것보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행동,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려는 진정한 마음, 즉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16년째 한국에 살고 계신 한 교수님의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한국인들은 이미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스로 그걸 잘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하려는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더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긍정적인 바탕이 될 수 있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 아닐까요? 낯설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정해진 완벽한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장 한국적인 해답을 찾아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